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은 화학원 개념 강의 14편으로 찾아왔는데요. 3단원 첫 번째 개념 강의가 되겠습니다. 화학결합의 성질과 이온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올린 공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학기 내신 대비를 위한 구글 클래스룸하고 오픈 단톡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요 시점까지 3분이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 위에다가 관련 영상을 태그해 둘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추가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은 어느 시간대 보내든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자리만 있다면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인원을 받을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은 언제든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울 3단원은요. 크게 2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배울 화학결합 파트,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분자 파트입니다. 근데 화학결합 파트하고 분자 파트가 연관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약간 공부하실 때에도 화학결합 따로 분자 따로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화학결합에 대한 내용은요.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에서 조금 더 내용이 추가된 내용이고, 그리고 선생님의 화학의 기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선생님이 화학결합을 다뤘거든요. 그 내용을 다 이해를 했다? 그럼 오늘 강의가 조금 쉬울 거예요. 그러면 화학결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3단원에서 책을 보면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물의 전기분해 실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 실험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단원의 발문,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되냐? 화학결합에는 전자라는 입자가 관여한다. 이거를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시작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실험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물의 전기분해, 두 번째는 염화나트륨 용융행의 전기분해예요. 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냐면 여기에 있는 물은 어떤 결합 물질이죠? H2라는 화학식으로 표현하죠.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여기에는 염화나트륨은 화학식으로 NaCl이라고 표현하죠.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온결합에도 앞에 있는 공유결합에도 전자가 관여한다. 그래서 두 가지 실험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는 이 전기분해 실험을 해석할 때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전극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플러스 극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전자가 적은 전극이다. 마이너스 극은 전자가 많은 전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어떤 원자가, 분자가 또는 이온이 플러스 극이 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전자가 부족한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은 전자를 잃는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전자가 있어. 근데 전자가 부족한 곳에 가다 보니까 전자를 플러스 극한테 뜯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 극은 전자가 많은 전극이에요. 전자 자체가 띄고 있는 전하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적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많아서 플러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극은 전자가 많다 보니 어떤 물질이 마이너스 극으로 가게 되면 전자를 얻는 반응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전자를 얻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분해 실험을 해석을 할 때에는 플러스 극은 전자를 잃겠고 마이너스 극은 전자를 얻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의 전기분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보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를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물을 전기분해하게 되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선생님은 이거를 외울 때
산불수마 이렇게 산불수마 이렇게 약간 사자성어처럼 외웠는데요. 어떻게 외우는 방법도 있냐면 여기에 있는 산소가 이온을 형성하면은 산화이온, 이가 음이온을, 여기에 있는 수소가 이온을 형성하면 일가 양이온을 형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음이온이라서 플러스 극에서 나온다. 양이온이라서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다. 왜? 끌려가서 이쪽에서 나온다. 끌려가서 이쪽에서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온들이 형성되고 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산소는 플러스 극에서 나오고 수소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올바른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거 두 가지는 뭐다?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잃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얻는다.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나오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나온다.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걸 가지고 이 밑에 있는 실험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 실험을 보면은 플러스 극이 B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극이 A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A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수소 기체일 거고 B는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산소 기체일 거다. 여기까지는 쓸 수 있거든요. 근데 3단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진행되는 화학 반응을 식으로 표현해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렵게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조금 말이 꼬인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물의 화학 반응식을 물의 전기 분해 반응식을 작성을 할 때 물이 분해되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나옵니다.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개수를 맞춰주면 요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이 개수가 맞춰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물이 분해될 때 전자가 관여하는 게 안 보이죠. 그래서 전자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식으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나눠서 작성해봐. 이 뜻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냐면 되게 내용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신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설명을 할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자세하게 다뤘다면 꼭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고요.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다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플러스는 전자를 잃는다. 마이너스가 하면 전자를 얻는다.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화학 반응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물을 씁니다. 이렇게. 왜? 플러스 극에서든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의 전기 분해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이 H2를 써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얘는 전자를 얻는 전극이에요? 잃는 전극이에요? 얘는 전자를 잃는 전극이야. 그러면 화학 반응의 결과로 누가 튀어나와야 돼? 전자가 튀어나와야 돼. 이렇게 반응식을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극은 반대죠. 전자를 얻는 전극이에요. 그래서 반응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H2O에서 전자를 얻어서 이렇게 화학 반응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얘는 전자를 잃어야 되니까 결과물, 생성물의 전자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얘는 전자를 얻으면서 반응이 진행이 되니까 전자가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 위치에 써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 어떻게 출발을 하냐? 플러스 극에서는 어떤 기체가 나온다 그랬어요? 산소 기체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뒤에다가 산소 기체가 나옵니다. 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안 되고 어떤 생각까지 해야 되냐면 물이 전자를 잃었죠.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을 형성할까요? 음이온을 형성할까요?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을 형성하겠죠. 그래서 이 반응이 진행될 때 뒤쪽에 양이온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미 산소를 가져다 썼죠. 그럼 수소, 양이온 꼴로 써주면 돼요. 이런 형태로. 요렇게 말이죠. 이게 화학 반응식의 기본 골격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극에서 진행되는 화학 반응식의 기본 골격. 그럼 여기에다 이제 살을 붙여야 되는데 오른쪽에 산소가 몇 개 있어요? 2개. 그럼 왼쪽에도 산소 2개를 맞춰줘야겠죠? 앞에 개수 2 써주시고 그 다음 수소가 몇 개가 됐어요? 4개가 됐으니까 이 앞에 개수에도 4를 요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수소이온이 4개가 만들어지려면 전자 몇 개를 잃어야 돼요? 4개를 잃어야 돼. 수소이온 하나당 전자 하나씩 잃어야 되니까. 그럼 이때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도 몇 개가 나와야 된다? 4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플러스 극에서 진행되는 화학 반응식 전체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따가 마지막까지 다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마이너스 극도 비슷하게 시작을 해볼게요. 얘는 전자를 얻었어. 그리고 어떤 기체가 나온다 그랬지? 마이너스 극은 수소 기체가 나온다 그랬어. 그리고 전자를 얻었잖아요. 전자를 얻었으면 음이온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때 만들어지는 음이온은 산화이온이 아니라 수산화이온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OH 마이너스 꼴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 개수를 맞춰야 되겠죠. 지금 보면 여기에 수소가 2개고 1개 가지고 3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엔 수소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원자의 개수를 맞춰주는 반응 개수를 써보면 여기 앞에 2 그리고 여기 앞에 2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수소 4개, 산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가 맞춰지게 되겠죠. 그 다음 뭘 보냐? 이온이 또 몇 개가 만들어졌어? 2개가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에서도 전자가 2개가 반응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에서 이렇게 반응이 진행될 때는요. 여기에서 잃는 전자의 개수하고 여기에서 얻는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야 해요. 그 말은 여기에 나와 있는 반응식이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전자 4개가 출입할 수 있게 전체 개수에다가 2를 곱한 모양으로 4H2O 플러스 4E 마이너스 화살표 2H2 플러스 4OH 마이너스 요런 화학 반응식으로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계에서는 요 반응이 마이너스계에서는 요 반응이 진행이 되니까 이제는 전체적인 화학 반응식을 쓸 거예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물들을 한 번에 쭉 씁니다. 그럼 물이 몇 개가 돼요? 6개가 되겠죠. 그래서 6H2O에 전자 4개. 이게 전체적인 화학 반응식의 반응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성물도 이렇게 써주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거를 생각을 하면서 써줘야 되냐. 이쪽에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있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면 누가 만들어질까요? 바로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4개의 수소이온과 4개의 수산화이온의 합을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해주냐. 4H2O 이런 형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그럼 여기에서 얘랑 얘는 가져다 썼으니까 남아있는 게 전자, 산소, 수소가 되겠죠. 그럼 그걸 똑같이 쓰는 겁니다. 전자, 수소, 공간이 부족해서 아래쪽에다 쓸게요. 산소, 이렇게 써보면 뭔가 느낌이 오나요? 지금 여기에 반응물의 전자 4개, 생성물의 전자 4개 있죠. 그럼 이 전자를 지워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 4개를 우리 반응식에, 방정식에서 이항하는 것처럼 왼쪽으로 이항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에 EH2O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반응물에는 EH2가 남고 생성물에는 EH2랑 O2가 남아요. 우리가 처음에 썼던 물의 전기분해 반응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 반응식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극에서의 반응, 마이너스 극에서의 반응을 따로따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알겠죠. 공유 결합이 끊어지고 다시 만들어질 때 어떤 입자가 관여한다? 전자라는 입자가 관여한다. 그래서 이 물의 전기분해 실험의 의의는 뭐냐? 화학 결합에는 누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전기분해할 때 여기에 있는 물에다가 황산 나트륨을 녹였다고 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순수한 물은 전류가 안 흐릅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전해질인 황산 나트륨을 녹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황산 나트륨을 넣는 이유 뭐라고 써주면 돼요?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A하고 B, 아까 어떤 기체인지 보는 건 알려줬죠. 그냥 전극만 확인해주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이야기까지 할 수 있냐면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반응하고 생성되는 물질의 개수비잖아요. 나오는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야. 근데 혹시 아보가드로 법칙 기억나요? 기체의 분자수는 부피를 결정하죠. 나오는 분자수가 2대 1, 부피비도 2대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와
플러스 계승선의 기체 부피를 비교하면 2대 1이 나와요.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했다면 물의 전기분해 반응을 완벽하게 이해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화학 반응 자체를 플러스 계선이 이거고 마이너스 계선이 이거야, 이거를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선생님 이거 안 외우고 있어요. 외워서 쓰는 거 아니야. 그냥 그때마다 이렇게 하면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출발이 어떻게 됐었죠? 일단 플러스 극이든 마이너스 극이든 물이 전기 분해가 되니까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죄송해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전기 분해가 되니까 애초에 H2O가 분해가 될 거야. 근데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잃어야 되니까 전자가 결과로 나오겠구나. 마이너스 극은 물이 전기 분해가 될 거야. 근데 전자를 얻는 전극이라고 했으니까 전자를 얻으면서 반응이 진행이 되겠구나.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뒤에 O2 써주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 나온다고 했으니까 뒤에 H2 써주고, 얘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양이온이 나와야 돼. H 플러스 써주고,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음이온 나와야 돼. OH 마이너스 써주고, 개수 맞추고 전자수 맞추고, 그런 반응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한 3번 정도만 해보면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거 절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설명이 다 이해가 됐다면 영상 멈춰놓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그리고 아까 화학 반응식 합치는 것까지 2-3번 정도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반응 자체가 여러분들께 완벽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다음 실험인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봤던 물은 공유 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걸 설명하는 실험이었잖아요. 여기에 있는 염화나트륨 전기분해 실험은 이온 결합 물질에 그러니까 이온 결합에도 전자가 관여합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실험인데요. 여기에는 염화나트륨 용융액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용융액은 어떤 상태를 의미를 하냐? 고체를 가열해서 액체로 만들었을 때 이때 만들어진 액체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설탕이 있었어. 설탕에다가 물을 넣어서 이 설탕을 녹이잖아요. 그럼 그 용액은 설탕물 수용액이 됩니다. 물에 녹아있는 용액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고체 상태인 설탕을 가열해서 액체 상태인 설탕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때 이 액체 설탕은 설탕 용융액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염화나트륨 용융액이라는 것은 염화나트륨을 가열해가지고 액체 상태로 만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이 뭐냐면 고체 상태일 때는 이렇게 이쁘게 결합을 하고 있지만 얘가 액체 상태 또는 수용액 상태가 되면 이온화라는 과정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지게 돼요. 이게 실험 해석에 어떠한 차이를 불러일으키냐면 아까 우리는 플러스 극에서는 마이너스 극에서는 똑같이 물이 분해가 될 건데 뭐 여기에서는 산소가 나오고 여기는 수소가 나온다 하면서 반응식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 여기에 용융액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온이 존재하는 거야. 이 이온들이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각각의 전극으로 이동합니다. 양이온은 어디 극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그래서 애초에 화학 반응식의 출발 자체가 플러스 극에서는 염화 이온이 반응에 참여하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반응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출발하는 거죠. 아까랑은 조금 달라요. 근데 그 뒤는 똑같습니다. 플러스 극은 전자를 잃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과로 전자가 튀어나와야 돼. 그럼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여기에 있는 이온이 분자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염소 분자는 Cl2의 분자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염소 원자가 2개 필요하죠? 그럼 여기 앞에 개수 2를 써주고
전자의 개수도 2개로 이렇게 맞춰줄게요. 자, 마이너스 극도 써볼까요? 얘는 전자를 얻는 전극이라고 했으니까 뒤에다가 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에 대한 결과로 나트륨 원자, 나트륨 금속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얘는 이렇게 썼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아까 물의 전기분해에서 봤었죠. 플러스 극에서 참여하는 전자수와 마이너스 극에서 참여하는 전자수는 똑같아야 된다. 그럼 여기에 있는 반응식을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ENA 플러스 2E 마이너스 2NA. 그럼 위쪽에는 요 반응이랑 요 반응을 또 합쳐서 써볼까요? 반응물에는 2개의 나트륨 이온과 2개의 염화 이온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합쳤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2개의 염화 나트륨 그리고 전자 2개. 생성물에는 2개의 나트륨과 1개의 염소 분자 그리고 2개의 전자 이런 식으로 써질 거예요. 자, 2개의 전자 여기 썼고요. 염소 분자 썼고요. 나트륨도 썼습니다.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전자 지우고 화학 반응식을 보면 ENACL이 2개의 나트륨과 하나의 염소 분자로 바뀝니다. 이런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게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물의 전기분해에서는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EH2O 화살표 EH2O2. 근데 얘가 마이너스 극에서 얘가 플러스 극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기체의 분자수의 비가 1대2니 부피비도 1대2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2대2 반응에서 나오는 나트륨은 은백색 광택을 띠는 금속이고요. 여기에는 염소 기체는 황록색을 띠고 있는 기체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고체고 얘는 기체야. 그럼 이런 식으로 부피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물질의 입자수 비가 몇 대 몇이다? 1대2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플러스 극에서 나오는 물질과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물질의 입자수 비는 몇 대 몇이다? 1대2이다. 근데 여기에는 염화나트륨 용융액 전기분해 실험을 문제에서 어렵게 낼 때에는 어떻게 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실험 보이시죠? 이 실험에서 여기에 플러스 극, 여기에 마이너스 극 이렇게 써놓으면 플러스 극으로 가고 있는 A는 음이온인 염화이온일 것이고 마이너스 극으로 가고 있는 B는 양이온일 것이다. 즉 나트륨 이온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전극을 이렇게 지워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극을 연결했는지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A 누구야? B 누구야? 이거 각각 어떤 전극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대답은 2단원과 연관이 있어요. 혹시 우리 2단원에서 원자하고 이온의 반지 이름 배웠던 거 기억나요? 지금 여기에 있는 A하고 B를 보면 이 이온들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중 하나일 거예요. 근데 나트륨 이온은 전자수가 10개.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진짜 이 어플이 안 좋아요. 지금 다른 어플 쓸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걸 쓰고 있긴 한데 이렇게 자꾸 튕기면 판서가 다 날아가서 조금 아쉬운 어플이긴 합니다. 아무튼 여기 이제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 이렇게 있으면 나트륨 이온은 전자가 10개이기 때문에 네온의 전자빛을 따라가고요. 여기에는 염화 이온은 전자가 18개이기 때문에 아르곤의 전자빛을 따라갑니다. 그럼 누구의 반지름이 더 크겠어요? 염화 이온의 반지름이 더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 전극이 이렇게 안 나와 있고 요렇게 입자의 크기만 표현을 해준다 하더라도 A 반지름 크니까 얘가 염화 이온이야. 얘 반지름 작으니까 나트륨 이온이야. 그럼 염화 이온이 이동하고 있는 이 전극은 플러스 전극이야.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고 있는 이 전극은 마이너스 전극이야.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내용이 다 이해가 됐다면 또 잠시 영상을 멈춰두고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 한번 써보고요. 2개 합쳐가지고 전체 화학 반응식까지 완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2번 내지 3번 정도 반복하시면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된 사람들만 뒤에 내용 이어서 듣는 거예요. 꼭 2번, 3번 반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설명할게요. 두 번째로 배울 내용은 옥텟 규칙인데요. 근데 이 옥텟 규칙은 통합과학 때 이미 다 배웠고요. 선생님의 화학의 기초 강의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옥텟 규칙이란 원자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를 가득 채워 안정해지려는 경향을 이야기를 한대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요겁니다.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를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된다? 안정해진다. 근데 애초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를 가득 채운 이들이 누구예요? 비활성 기체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원자들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누구의 전자빛을 따라가려고 한다? 비활성 기체의 전자빛을 따라가려고 한다. 방금 우리가 봤던 나트륨하고 염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트륨 원자번호 11번 전자배치가 281 이렇게 될 거고요. 염소는 원자번호 17번 전자배치가 287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세 번째 전자 껍질을 가득 채우기가 힘들죠. 하나를 버려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을 두 번째로 만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얘는 전자를 버리는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염소 원자는 전자를 7개를 버려서 두 번째 전자 껍질을 바깥쪽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전자 하나를 얻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전자를 얻어서 세 번째 전자 껍질을 가득 채우는 선택을 한다. 즉 여기에는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나트륨 양이온을 형성을 할 거고, 여기에는 염소 원자는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염화 음이온을 형성을 할 것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옥텟 규칙이라는 거는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는 과정을 설명하는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때 선생님 저 나트륨 11번 염소 17번인 거 아직 못 외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랑 2단원부터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선생님은 1번부터 20번 원소들에 대해서는 원소 기호 뿐만 아니라 원자 번호, 주기와 족을 무조건 다 암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몇 번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랑 같이 2단원을 공부한 분들은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플로린, 선생님 얘 2주기 17족 9번 원소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5번 이렇게 썼어. 그럼 얘는 3주기 15족 인이에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대답하는데 1초 이상 걸리면 안 돼요. 그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외우셔야 되는데, 선생님의 강의를 3단원 이 강의로 처음 접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고요. 혼자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이어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암기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제작한 게 있거든요. 여기 오른쪽 위에 카드로 태그를 해뒀어요. 그거 보면서 꼭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기호, 원자번호, 주기와 족 모두 암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주세요. 자, 그럼 옥텟 규칙은 이 정도로 보고요. 지금부터 이온 결합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아직 이온 결합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영상이 30분이 지나갔어요. 나머지 목표 30분 동안 한번 우리 이온 결합 끝내 봅시다. 1시간 안에 강의 끝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이온 결합 형성 원리 통합과학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자, 요렇게 금속 양이온이 있고요. 이렇게 비금속 음이온이 있으면 둘 사이에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면서 이온 결합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한 단계 과정을 더 추가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트륨 원자가 있어요. 염소 원자가 있어. 얘네들의 전자 배치는 아까 썼던 것처럼 281, 287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봐봐, 얘는 전자 하나를 잃어야 안정, 얘는 전자 하나를 얻으면 안정이죠. 그래서 금속 원자하고 비금속 원자가 있으면 금속 원자에서 비금속 원자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일가 양이온이,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일가 음이온이 만들어질 거고, 이때 둘 사이에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면서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어떤 과정이 추가된 거야? 금속 원소 원자가 비금속 원소의 원자에게 누구를 주는 과정? 전자를 주는 과정. 비금속 입장에서 본다면 전자를 받는 과정이 추가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주고받아. 그럼 양이온, 음이온이 형성되지. 그 다음 내용은 똑같은 거야. 둘 사이에 뭐가 작용해?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면서 결합이 형성된다. 이 결합을 뭐라고 부르겠다?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겠다. 만약에 마그네슘하고 염소 사이에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그럼 얘는 28이고 얘는 287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냐? 염소 두 개로 하나씩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MgCl2 마그네슘 하나에 염소가 두 개 결합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이게 이온 결합 형성 원리의 전부예요. 어려울 거 없죠. 근데 이게 어디서 어려워지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해석하면서 어려워져요. 근데 이 그래프 해석하는 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그래프 선이 벌써 3개야. 뭔가 거부감이 들죠. 그래서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선생님이 설명 듣는다? 바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좀 이해를 위한 기틀을 마련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요식입니다. 이 식은 물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기력에 관련된 공식인데요. 전기력이라 함은 전하를 띠는 물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플러스 둘 사이에 뭐가 작용해요? 밀어내는 힘인 청력이 작용하죠. 이 청력을 부르는 이름이 전기력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야. 인력 작용하겠지. 그 인력도 전기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기력은 인력과 청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전기력의 크기가 요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여기 앞에 있는 K는 상수이기 때문에 무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요 분수식 가지고 전기력의 크기를 봐주면 되는데, 위쪽에 있는 Q는요 전하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플러스가 있을 때 요 플러스가 얼마나 강한 플러스인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값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는 플러스가 1 플러스 1 때하고 2 플러스 2 때 언제 전기력이 더 크게 작용할까요? 이 전하량은 분자항이 있죠. 전하량의 크기가 커진다? 그럼 전기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끼리보다는 2 플러스끼리 더 큰 전기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R은요, 두 전하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얘가 1cm 떨어져 있냐 10cm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전기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은 전하량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얘네 둘이가 가까워지면, 즉 R 값이 감소하면 전기력이 커지고요.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면 R 값이 커지면서 전기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전하를 띠는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보고 싶다면 전하량과 두 전하 사이의 거리,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어떤 전기력이 작용하는지를 볼게요. 자, 왼쪽에는 나트륨 이온이 있어요. Na+. 오른쪽에는 염화 이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있으면 둘 사이에 뭐가 작용하죠?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합니다. 왜?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서로 반대전하죠. 인력이 작용하는 거야. 근데 이때 두 이온 사이에 뭐도 작용하냐면 반발력도 작용합니다. 근데 왜 반발력이 작용하는지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인력은 양이온이고 음이온이니까 작용한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반발력, 쌤, 왜 반발력이 작용해요?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반발력이 작용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전자 껍질 때문이에요. 이 두 이온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얘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얘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인력이 더 우세하게 작용합니다. 근데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잖아? 그럼 이 전자 껍질끼리 겹치기 시작하면서 반발력이 급격하게 커져요.
이해되시나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인력이 우세하게 작용하지만 둘 사이의 거리가 특정 거리 이상으로 가까워지게 되면 전자 껍질이 겹치기 시작하면서 반발력이 급격하게 커지게 될 것이다. 일단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과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까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랑 2단원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선생님이 에너지하고 안정성하고 연결지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화학에서 안정하다라는 건 에너지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야. 불안정하다라는 건 에너지가 높은 거야. 그럼 봐봐요.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는 건 안정해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온 결합 형성에 영향을 주는 건, 다시 말하면 이온 결합이 잘 형성되기 위해선 인력이 작용해야 돼요? 반발력이 작용해야 돼요? 인력이 작용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되게 되냐면 인력이 작용한다. 그 말은 안정해진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낮아진다. 이렇게 연결지어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인력이 작용해야 이온 결합이 더 잘 만들어져. 그럼 이온 결합이 잘 만들어진다는 건 안정해진다는 거고 에너지가 낮아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반대로 반발력이 작용해. 이온 결합이 잘 안 만들어지겠지. 그럼 불안정해지는 과정이야.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한 내용이 다 이해가 됐잖아요. 요 그래프 해석은 껌입니다. 왜 껌이냐? 이 그래프는 세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개의 선이 어떤 선이냐면 하나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하나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나머지 하나는 그 둘을 합친 거예요. 자, A부터 봅시다. X축이 이온 사이의 거리고 Y축이 에너지거든요.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할 때에는 원점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끝에서부터 원점으로 가까이 올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멀리 떨어지는 두 이온이 가까워지면서 인력과 반발력의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두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어. 근데 가까워진대요. 그러면 얘네들의 전하의 크기는 변하지 않으니 거리에 따라서 전기력이 변할 거야. 근데 봐봐. 거리가 가까워지면 전기력이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럼 결국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도 커지고 반발력도 커져. 그러면 에너지가 감소도 더 크게 감소를 할 거고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도 더 크게 증가를 할 거야. 그래서 봐봐요.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 가까이 오면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지. 아, 이거 누구에 의한 그래프다? 반발력에 의한 그래프다. 왜? 가까워지면서 에너지가 커지고 있잖아요. 여기 C 봐봐. 가까워지니까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죠. 그럼 얘는 누구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는 거야? 아,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A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C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럼 당연히 남아있는 이 B는 A 그래프와 C 그래프를 합쳐서 그리는 건데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봐봐요.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 그러면 인력이 더 우세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특정 거리, 여기에는 R0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봐봐. 전체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아,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오른쪽 구간인 가 구간은 어떤 구간이다? 인력이 반발력보다 우세한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죠.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전자 껍질이 겹치면서 반발력이 급격하게 커진다고. 에너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거리를 기준으로는 에너지가 가까워질수록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타나게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다 영역은 어떤 영역이다? 누가 더 우세한 영역? 반발력이 더 우세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럼 가장 에너지가 낮은 이 나라는 지점은 어떤 지점이다?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가장 에너지가 낮아지는 순간이다. 근데 에너지가 낮다는 건 안정하다는 거야? 불안정하다는 거야? 안정하다는 거야. 즉 나에서 가장 안정해요. 그럼 어디서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겠어? 당연히 가장 안정한 나에서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 지점은 이온 결합 형성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여기 써져 있는 R0 있죠. 이 R0의 거리를 이온 결합 형성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이온결합 형성거리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나트륨 이온 반지름과 염화 이온의 이온 반지름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R0는 이온결합 형성거리이기도 하지만 나트륨 이온의 반지름과 염화 이온의 반지름을 합한 값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2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의 의미예요.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 아까 이온 결합이 형성되면 안정해진다 그랬죠. 안정해지면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낮아져야 돼. 근데 낮아진 만큼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으로 방출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에너지의 의미는 뭐다? 이온 결합이 형성되게 되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된다.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면 많이 방출될수록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더 낮아지겠죠. 즉, 더 안정해집니다. 방출하는 에너지가 클수록 더 안정하다. 이렇게까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그래프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를 합친 것이다. 근데 이온 결합 형성 지점, 즉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인력이 우세한 지점, 왼쪽은 반발력이 우세한 지점이다. 그리고 가장 안정한 구간인 나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 해석 끝이에요. 지혜 선생님이 말했던 내용이 다 이해가 됐으면 또 뭐 해야겠어요? 영상 잠깐 멈춰주고 이 그래프 보면서 이거는 반발력, 이거는 인력, 이건 합친 거, 어디에서 이온결합 형성, 어디는 인력 우세, 어디는 반발력 우세, 다 한번 해봐야겠죠. 다 해보고 이해 완벽하게 됐다. 그럼 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또 복습했다고 생각하고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 배울 내용은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근데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작성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 표를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표 쭉 봐봐요. 왼쪽부터 쭉 봤을 때 나 이거 다 아는 거 같은데?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나 이거 잘 몰라. 그러면 영상 멈춰주시고 이거 다 외우세요. 무조건 다 외우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안 외우면 이온결합 그냥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왜 외워야 되냐? 문제에서 염화나트륨이라는 한글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는 염화나트륨을 보고 얘의 화학식을 이렇게 NaCl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온결합 물질을 쓸 때에는요, 뒤에 붙었어요. 즉 양이온부터 앞에다가 씁니다. 근데 염화나트륨이 NaCl로 써지는 까닭은 여기는 나트륨이 이온을 형성했을 때 1가 양이온을, 여기에 있는 염소가 이온을 형성할 때에는 1가 음이온을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수산화 바륨 이런 거를 물어봤다고 합시다. 그럼 얘를 쓸 때에는요, 일단 바륨의 원소기호 쓰고 수산화 이온의 원소기호를 쓰는데 여기에서 뭘 해줘야 되냐면 이 이온의 전하량에 따라서 얘네들의 개수를 조절해줘야 돼요. 바륨은 2가 양이온을 형성합니다. 수산화 이온은 1가 음이온을 형성해요. 근데 이온결합 물질의 전하량의 합은 0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긴 0 나오잖아. 0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럼 그때에는 얘네들의 결합하는 개수가 달라지는데 전하량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왜 자꾸 넘어가냐? 2대 1이죠. 그럼 결합하는 개수비는 1대 2가 됩니다. 근데 이때 단순하게 여기에다가 2라고 쓰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써놓으면 수산화 이온이 2개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수소가 2개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4개죠? 여러 개의 원자로 구성된 다원자 이온의 개수를 표현을 할 때에는 왜 안 지워져? 아하이, 정말 불편한 어플입니다. 수산화 바륨 아까 요렇게 써져 있었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수산화 이온을 몇 개를 만들어야 돼? 2개. 그러면 괄호에 2 요렇게 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학식을 쓰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온식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방금 앞에 써져 있는 표를 다 암기를 하셨다면 요거 화학식 써볼 수 있겠죠. 한번 쭉 써보시는데 지금 여기에 황산구리에 뒤에 로마 숫자로 2가 써져 있죠. 이건 왜 써져 있냐면 여기에 있는 구리는 상황에 따라서 1가 양이온으로 또는 2가 양이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2가 양이온으로 작용했습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참고해가지고 잠깐 영상 멈춰주고 8개 화학식 한번 다 써볼까요? 선생님은 바로 쓰도록 할게요. 염화나트륨은 NaCl, 질산마그네슘은 MgNO3, 2, 탄산바륨은 BaCO3, 산화칼륨은 K2O, 황화칼슘은 CaS, 수산화말루미늄은 AlOH3, 황산구리는 CuSO4, 질산암모늄은 아까 앞에 안 나와 있긴 했는데 얘는 NH4 플러스의 이온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산암모늄은 NH4NO3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쓴 답과 여러분들이 쓴 답이 일치한다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틀렸다면 앞에 표를 보면서 내가 어떤 걸 잘못했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봤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된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선생님 화학의 기초 영상 중에 이온 형성 과정, 이온 결합 물질 화학식 쓰는 거 3편하고 4편인가 아마 있을 거거든요. 그거 공부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걸 다 다루기에는 화학원에서 너무 기본적인 내용까지 다루는 거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화학의 기초 강의 듣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 4가지 공부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게 또 조금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 중에서 2가지는 쉬워요. 첫 번째, 이온 결정은 그냥 이온 결합 물질이 가지고 있는 결정 구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온 결정은 매우 단단하대요. 왜 매우 단단할까요? 양이온, 음이온끼리 전기적인 인력이 상당히 강하니까요. 근데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짐. 이거 통합과학에서 요 그림 많이 보셨죠? 음이온, 양이온 사이에 전기적인 인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해. 근데 힘을 가하면 층이 밀리면서 반발력이 작용하면서 부스러진다. 그래서 단단하지만 잘 부서지는 아이러니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온결합 물질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물에 대한 용해성에 관련된 특징인데요. 대부분이 물에 잘 녹아요. 그리고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으면 어떤 과정을 이온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근데 물에 녹지 않는 이온결합 물질이 있어요. 이 이온결합 물질은 앙금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앙금 몇 가지만 써줄게요. AgCl 염화은, CaCO3 탄산칼슘, BaCO3 탄산바륨, CaSO4 황산칼슘, BaSO4 황산바륨, CuS 황화구리. 이제 요런 얘들이 물에 녹지 않는 앙금입니다. 그럼 얘는 물에 안 녹으니까 이온화 과정도 애초에 안 일어나겠죠. 그리고 얘는 물에 잘 녹아서 이온화가 되잖아요. 물에 잘 녹아서 이온화가 되는 이온결합 물질은 전해질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녹냐 안 녹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게 되는데 물에 녹는 얘들은 전해질이라고 하고 물에 안 녹는 얘들은 앙금이라고 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징하고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 요거는 이온 결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온 결합에서도 이야기를 할 거고 공유 결합에서도 이야기를 할 거고 금속 결합에서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온 결합에서 이 세 번째 특징과 네 번째 특징을 설명할 때에는 왜 이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바탕으로 공유 결합과 금속 결합을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조금 더 영상이 남아있다는 사실
자, 전기 전도성이라는 건 전류가 얼마나 잘 통하냐를 나타내주는 수치인데, 전류라는 게 뭐냐면 전하의 흐름. 전기 전도성. 다시 쓸게요. 자, 전류라는 건 전하의 흐름이야. 또 제발. 오케이. 전하의 흐름이에요. 근데 전하라는 게 뭐예요?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기적인 성질, 즉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얘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고, 그런 얘들이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하를 띠는 입자가 애초에 없다면 전기 전도성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근데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어. 근데 움직일 수 없다면 또 전기 전도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질이 전기 전도성을 갖는지 판단을 할 때에는요, 뭘 봐줘야 되냐? 첫 번째, 전하를 띠는 입자가 좀 제대로 쓸게요.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는지. 두 번째는 전하를 띠는 입자가 움직일 수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 구조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고체 상태의 이온결합 물질의 구조예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상당히 강한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얘의 전기 전도성을 볼 때 아까 지금 두 가지 뭐라 그랬죠?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는가? 있죠.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만족을 한 거야. 근데 두 번째, 움직일 수 있는가? 봐봐. 내가 여기에다가 왼쪽에는 플러스 극을,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했어. 그러면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움직일 수 없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얘네들 결합 너무 강하죠. 전극 연결한다고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다시 말하면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전하를 띠는 입자는 있어. 근데 너무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온 결합 물질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거나 또는 물에 녹아서 수용액 상태로 존재한다면 얘네들은 어떤 과정을 거친다 그랬죠? 이온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얘네 둘 사이에 정전기적인 인력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걸어줬어요. 그럼 얘네들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아주 잘 움직입니다.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냅다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선 전기 전도성 없고 액체 수용액에선 있어,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긴 한데 너무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못 움직이네. 얘네들이 이온화 됐으니까 움직일 수 있어. 전기 전도성 있어.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봐야 안 까먹어요. 이렇게 봐야 안 까먹어. 이게 과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과학은 절대 암기로만 공부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나서 암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기 전도성에 대한 특징은 다 봤으니 마지막 녹는 점, 끓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는 점, 끓는 점은요, 입자 간 인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양이온, 음이온이 고체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쁘게 아주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액체 상태가 되면 이온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진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인력을 끊어내야, 이 인력을 이겨내야 액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열 에너지예요. 다시 말하면 입자 간 인력이 강하다면
결합을 끊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럼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가해야겠지. 다시 말하면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떻게 될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왜? 결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끊기 위한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 즉 온도 자체가 더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를 할 때는요, 이 이온들 사이에 인력을 볼 거예요. 인력이 강하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진다. 근데 이 인력은 전기력이잖아. 그럼 아까 봤던 요 식을 다시 활용해주면 되겠네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위에 분자항은 전하량이라고 했고 밑에 있는 R은 거리항이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를 할 때에는 전하량, 거리 두 가지 요인을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NaF라는 물질과 MgO라는 이온 결합 물질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나트륨 이온, 플루오린한 이온, 마그네슘 이온, 산화 이온이 결합한 형태인데 얘네들이 전부 다 네온의 전자빛을 따라가는 이온들이거든요. 예. 11번이니까 전자 하나 잃을 거고 9번이니까 전자 하나 얻을 거고 12번이니까 전자 2개 잃을 거고 전자 2개 얻을 거고 전부 다 네온의 전자빛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물론 이온 반지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이온 사이의 거리는 거의 비슷한 상태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봐봐. 여기는 몇 가 끼리의 결합이에요? 1가 양이온과 1가 음이온 사이의 결합. 얘는 2가 양이온과 2가 음이온 사이의 결합이죠. 그럼 누가 더 강한 인력을 갖고 있을까요? 당연히 MgO죠. 그럼 둘의 녹는 점을 비교하면 누구의 녹는 점이 더 높다? 요렇게 2가 더 전하량이 큰 얘의 녹는 점이 높다. 자, 그 다음 어떤 것도 비교를 할 수 있냐면 NaF하고 KCl입니다.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이온은 3주기 원자하고 2주기 원자에서 형성되는 이온들이에요. 얘는 4주기하고 3주기야. 애초에 전자 껍질 자체가 금속 비교했을 때 3주기, 4주기, 비금속 비교했을 때 2주기, 3주기. 반지름이 오른쪽이 더 큰 상황이죠. 그리고 얘네들의 전하량은 둘 다 1가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봐봐. 전하량은 똑같아. 근데 거리가 더 멀어졌지. 그럼 전기력이 약해지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아집니다. 그럼 두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해라. 그럼 누가 더 크다? 거리가 가까운 NaF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으면 돼요. 두 개 이온 결합 물질이 나와 있어. 전하량으로 비교하거나 이온 사이의 거리로 비교하거나. 근데 누가 더 우세한 효과를 가져오냐면, 누가 더 큰 효과를 가져오냐면 바로 분자에 있는 전하량입니다. 다시 말하면 1가끼리의 결합이 있고 2가끼리의 결합이 있어. 근데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NaF하고 CaS 이런 경우예요. 얘는 3주기, 2주기, 얘는 4주기, 3주기죠. 그럼 분명히 얘가 이온 반지름 자체는 더 커요. 둘 사이의 거리가 더 멀 거야. 근데 얘는 2가, 얘는 1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을 모두 비교하는 건 맞는데 전하량 차이가 난다면 거리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전하량이 지금처럼 똑같아. 그럼 뭐 해줘야 돼? 거리를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끼리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하라고 하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전하량과 거리를 비교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온 결합 물질하고 공유 결합 물질하고 금속 결합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해라 라고 하면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근본적인 인력의 크기를 비교를 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아직 우리가 공유 결합하고 금속 결합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고 난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 정도 수준까지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화학결합의 성질과 이온결합 물질이 갖고 있는 특징까지 다 공부를 한 게 되거든요. 근데 3단원이 쉬운 단원이긴 해요. 개념을 들었을 때 크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또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온결합 물질 문제풀이 강의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의로 개념을 완벽하게 익히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집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선생님 완자 문제풀이 강의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문제풀이 강의를 보면서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이건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강의가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클래스룸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영상 참고하셔서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진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